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도내의 공기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날 특유의 피곤함이 온몸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환승하고 다시 버스를 갈아탄 뒤에 우리 집이 있는 김포 신도시 쪽 단독주택 단지로 들어섰을 때까지도 나는 그냥 드디어 집이다 생각뿐이었다. 여행 가방 바퀴가 인도로 올라갈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두꺼운 바퀴가 보도블록 상위에 끼었다가 빠져나오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더 거칠게 들렸다. 그래도 머릿속은 단순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배달 삼겹살 시켜 먹고 침대에 엎어져 자야지. 문 앞까지 걸어가면서도 나는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확인만 하고 있었다. 일 때문에 온 메시지들, 친구들 단톡방에서 올라온 쓸데없는 짤, 같이 여행 갔던 애들이 올려둔 사진들. 알림이 쏟아지는데 정작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뭐지? 자는 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시차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나간 걸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양심이 좀 찔려서 먼저 연락하기가 살짝 껄끄럽기도 했다. 여보, 나 지금 도착했어 라고 카톡을 보내놓고도 내가 그 몇 밤을 어디서 누구와 보냈는지 생각하자 얼굴이 살짝 화끈거렸다. 그래서일까, 나는 상관 앞까지 와서도 괜히 서둘러 가방을 세워두고 모르는 척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열쇠를 꺼냈다. 철컥.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는 감촉은 여느 때와 같았다. 그런데 돌리는 순간 금세 이상해졌다. 툭! 반바퀴도 돌지 못하고 딱 걸리는 느낌. 안쪽에서 뭔가가 막고 있는 것처럼. 뭐야?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힘을 조금 더 줘서. 손목에 힘줄이 도드라지도록 꽉 쥐고 습관처럼 위로 살짝 들어 올리듯이 돌려보았다. 툭! 또 걸렸다. 열쇠를 뺐다 다시 확인해봤다. 내 이름이 붙은 우리가 입주하던 날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그 열쇠가 맞았다. 장난으로 바꿔치기 할 일도 없다. 아무리 띵해도 이건 내 집이고 이게 내 열쇠라는 것쯤은 안다. 한 번 더. 이번엔 거의 짜증 섞인 힘으로 쑤셔 넣듯이 돌렸다. 툭! 툭!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그제야 이상한 기시감 같은 게 뒤늦게 따라왔다. 집안에서 들려오던 소리들, 우리가 늘 쓰던 현관 센서 등의 밝기, 계단창으로 새어나오는 빛, 그런 것들이 단번에 낯설게 느껴졌다. 묘하게 다른 색의 커튼, 다음 집 현관문에 걸린 새 스티커, 평소라면 눈길조차 안 줄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안에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그래도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상한 불안을 꾹 누르며 현관문을 똑똑 두드렸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열쇠가 왜 이래?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긴 침묵을 경험했다.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사람은 내가 아는 누구도 아니었다.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수면 바지에 큰 티셔츠를 입은 채 서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은 머리, 눈에는 경계가, 얼굴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세요? 나는 몇 초 동안 말을 못했다. 잘못 눌러 들어온 오피스텔 호수를 확인하는 손님처럼 나는 먼저 현관 옆에 붙은 번지수부터 본 뒤에 다시 그녀 얼굴을 봤다. 우리 집 주소가 맞았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나는 겨우 말을 짜냈다. 제가 이 집 사는 사람인데. 뒤에서 남자 하나가 다가왔다. 손에는 머그컵을 들고 표정에는 더 노골적인 경계심이 떠 있었다. 마치 이상한 사람이 자기 집에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눈빛. 무슨 일이신데요? 그가 낮게 물었다. 여기 제가 사는 집이에요.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대출도 제 이름이고 등기도, 아니 잠깐, 제 아내 어디 갔어요? 안 계세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에서 볼 법한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부부의 시선이었다. 저기요.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 집 저희가 샀는데요. 샀다고요? 내가 되물었다. 언제를요? 일주일 전이요. 여자가 답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고 이틀 전에 잔금 치르고 들어왔어요. 이전 집주인분은 이혼하셨다면서 남편분은 이제 이 집과 상관없다고 하시던데요. 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혼, 남편은 상관없다. 그럼 집주인 이름이.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끝을 흐렸다. 빈원씨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아내의 이름을 말했다. 부동산에서도 서류에서도 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진짜 죄송한데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거면 부동산이랑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정상적으로 산 거라. 남자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112 화면이 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이상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가 말을 흐리며 화면을 내려다봤다. 잠깐만요. 나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잠깐만, 아내한테 전화만 하고. 휴대폰을 꺼내 손이 떨리는 걸 애써 무시하며 아내 이름을 눌렀다. 익숙한 이름, 수없이 눌러봤던, 어떤 날에는 귀찮아하며 받았던 전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곧바로 끊쳤다. 그리고 곧 기계적인 안내 멘트가 이어졌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눈앞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익숙한 여성 음성 안내가 그날따라 잔인하게 또렷했다. 장난해요? 나는 중얼거렸다. 어제도 연락했는데 어떻게? 아니, 남자는 이제 확실히 경찰을 부를 표정이었다. 저기요, 진짜 죄송한데요. 저희는 진짜로 이 집 정당하게 샀고 가족도 있고 해서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때 골목 끝에 흰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옆면에 붙은 작은 로고, 익숙한 그 그림에 나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부동산. 차에서 내린 여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운동화 대신 굽낮은 구두를 신은 딱 일 잘할 것 같은 중개사 얼굴. 그녀는 새 집주인 부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가 다가오다가 내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저 혹시 빈원 씨 남편분 맞으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 네, 저 남편인데요. 나는 기댈 곳 없는 사람처럼 멍하게 대답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부동산 여자는 잠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쉰 뒤에 말했다. 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전부 동의하셨다고 들었는데. 뭘 동의해요? 나는 신경질적으로 목소리가 올라갔다. 이혼도 집 파는 것도 아무것도 들은 적 없는데요? 부동산 여자는 클립보드를 넘기며 한 장을 가리켰다. 인쇄된 매매 계약서 복사본 위에는 익숙한 글씨체의 이름이 두 줄 적혀 있었다. 하나는 아내의 이름, 또 하나는 내 이름. 여기 서명 다 되어 있으신데요.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계약서의 맨 아래 붉은 도장과 삐뚤빼뚤한 무인 옆에 적힌 내 이름. 나는 분명 저 글씨를 안다. 회사에서 결제 올릴 때, 은행 서류에 사인할 때 몇 년 동안 내가 무의식적으로 써온 내 손글씨다. 저 이거 위조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울컥해서 말했다. 저 진짜 이런 서류에 사인한 적 없어요. 저희도 등기소랑 법무사 통해서 다 확인하고 진행한 거라 위조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감옥 가야 돼요. 부동산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분 인감증명도 떼서 서류 넣었고요. 도장도 맞았어요. 대출 상환도 다 끝났고 잔금도 다 지불됐고요. 지금 이 집은 법적으로 저분들이 주인이세요.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잔인할 만큼 단호했다. 지금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서서히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누군가 이미 신고한 모양이었다. 파란 등이 전면하며 골목을 물들였다. 그 순간 뇌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사고라면 이 정도 규모의 일이 티도 없이 진행될 수가 없다. 누가 계획한 거다. 그리고 그 누가 내 아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해서 나는 갑자기 어지러워졌다. 경찰은 생각보다 친절했다. 상황을 대충 들은 뒤 억지로 나를 수갑 채워 끌고 가지는 않았다. 대신 골목 한쪽으로 나를 데려가 앉혀놓고 차분히 말했다. 일단 이분들 말씀과 서류상으로는 이 집은 이미 새 주인에게 넘어간 상태세요. 등기부등본도 그렇고요. 혹시라도 법적인 다툼이 있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요? 나는 힘없이 물었다.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되고 회사에도 없고.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혹시 모르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다. 필요하면 실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사라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 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싼 모텔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루 만에 집을 잃었다. 아니, 하루 만에 깨달았을 뿐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잃었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인생이 무너질 때는 툭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건 틀렸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소리도 안 난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어느새 발밑이 없어져 있는 걸 깨닫게 될 뿐이다. 별표, 결말부터 말해버린 셈이지만 이야기는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모든 게 폭발한 뒤졌지만 돌이켜보면 불길한 조짐들은 오랫동안 우리 집 곳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나는 서울 강서구의 중견 광고 대행사에서 팀장 직급으로 일했다. 야근이 잦았고 클라이언트 눈치 보느라 술자리에 끌려다니기도 했다. 같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버티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아내, 지수는 나와 동갑이었다. 우리는 27에 결혼했다. 33평짜리 아파트는 엄두가 나지 않아 당시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하던 김포의 신도시 단독주택을 선택했다. 집이란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혔지만 결혼하자마자 전세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대출이 목을 조여왔지만 그래도 마당이 조금 있는 집, 자동차 2대를 겨우 구겨 넣을 수 있는 주차 공간, 겨울이면 창문이 조금 새지만 봄이면 햇빛이 기분 좋게 들어오는 거실. 우리는 그런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다. 아침마다 지수는 눈을 뜨자마자 커피포트를 올렸다. 원래는 밥과 국을 차려 먹자고 했지만 현실은 늘 그렇듯 출근 시간에 쫓겨 결국 둘 다 커피와 식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게 되었다. 나는 주방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넘기고 지수는 그 반대편에 앉아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자기 회사 메신저를 확인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굳이 할 말이 없었다기보다 서로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였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나는 그걸 편안함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그냥 무뎌짐이었다. 퇴근 시간은 제각각이었다. 나는 광고주 PT 준비로 늦게 오는 날이 많았고 지수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해 마감이 걸리면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다.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은 일주일에 2번 있을까 말까였다. 그마저도 각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먹는 날이 많았다. 오늘 어땠어? 내가 형식적으로 물으면 그냥 뭐... 지수가 숟가락을 돌리며 대답했다. 저자 한 명이 또 수정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그거 설득하느라 하루 다 썼지 뭐. 아, 또? 나는 피식 웃었다. 작가병 걸린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거기까지였다. 그 뒤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TV 소리가 대신 자리를 채웠고 우리는 각자 자기 접시만 바라보며 밥을 마저 먹었다. 한때는 이런 식의 침묵이 편안했다. 서로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상대의 일에 억지로 관심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포기에 가까웠다는 걸 깨닫게 됐다. 물론 그때 나는 모른 척했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결혼 몇 년 차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그 틈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이 밖으로 새어나간 탓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먼저 달라진 건 아니다. 사실 처음 달라진 건 나였다. 처음 외도가 시작된 건 회사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지인 모임에서였다. 광고업계 사람들이랑 IT 스타트업 사람들,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몇 명이 모여 월에 한 번씩 술을 마시는 자리. 거기서 나는 수진을 만났다. 긴 머리, 번듯한 직장, 능숙한 말솜씨, 그리고 간간히 터지는 자조 섞인 농담. 그녀는 내가 한때 갖고 싶어 했지만 어느새 놓아버린 삶과 닮아 있었다. 야근 따위는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퇴사해서 유튜브를 하겠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 사는 게 재밌어야지 라고 웃어넘기는 사람. 나는 그런 모습에 끌렸다. 나보다 어린 그녀가 부러웠다. 그러면서도 그 부러움을 감추기 위해 그녀 앞에서 더 어른인 척했다. 와이프 있으시죠?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결혼한 지 꽤 됐지. 뭐 이제는 그냥 룸메이트 같아. 서로 일하느라 바쁘고.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핑계였다. 나는 이미 포기한 사람이야 라는 외투를 입고 있으면 그 다음은 마음 편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일이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퇴근 후 술자리, 2차, 택시, 모텔. 몇 번의 선을 넘는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죄책감은 점점 작아졌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카카오톡 알림을 끄는 것도,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늦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집에 들어가면 지수는 피곤한 얼굴로 왔어? 한마디 던지고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다. 그런 날이면 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봐, 나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 말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에 딱 좋았다. 문제는 지수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다는 거다.
우리가 함께 쓰던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그날의 모든 것을 통째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별표, 내가 남자들끼리 간다고 떠들었던 해외여행은 사실상 수진과의 둘만의 여행이었다. 겉으로는 대학 동기들 넷이 떠나는 남자들 인생 리셋 여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단톡방에 올라온 항공권과 일정표만 진짜였고 그 뒤로 붙은 스케줄은 내 마음대로였다. 친구 둘은 실제로 함께 갔다가 일정 절반쯤 채우고 일 때문에 먼저 돌아갔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수진과 보냈다. 태국 푸켓. 야자수가 늘어선 리조트. 수영장 주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SNS에 올리면 딱 좋아 보일 만한 칵테일 바. 이런 데서 인생샷 하나쯤 남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가벼운 농담이 오가는 곳. 와이프한테 안 걸려? 수진이 수영장 물에 둥둥 떠다니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우린 서로 인생에 관심 없어. 나는 웃어넘겼다. 걔도 자기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사는 거지. 그래도 이건 좀... 그녀가 내 어깨에 팔을 올리며 말을 흐렸다. 괜찮아. 알면 어차피 이혼이겠지. 근데 알 리가 없잖아.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리조트방 침대 위에서 우리는 셀카를 찍었다. 술에 취해 웃는 얼굴, 내 맨 어깨 위에 걸친 그녀의 손, 거울에 비친 둘의 모습. 인스타그램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그런 사진들은 내 아이폰 앨범에 쌓여갔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들이 집에 있던 아내의 맥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까지도 잊고 있었다. 그날 밤 방 천장에 반사되는 풀장의 물결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다. 이 정도는 그냥 한 번쯤 누리는 거지. 여행 끝나면 정리하면 돼. 다시 예전처럼 살면 돼.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을 때마다 한국 어딘가 김포의 작은 단독주택 거실에서는 맥북 화면 한쪽에 조용히 작은 알림창이 떴다. 사진 보관함에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수는 퇴근 후 늦은 저녁을 국과 김 몇 가지로 대충 때우고 식탁 위에 맥북을 펼쳤다. 노트북 바탕화면 한쪽에 떠있는 그 알림 아이콘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클릭했을 것이다. 툭 하는 가벼운 손가락 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새로 추가된 사진들이 떴다. 푸른 바다, 호텔바, 낯선 여자와 나란히 누워있는 내 얼굴, 웃고 있는 내 얼굴. 지수라 그 사진들을 얼마나 오래 바라봤는지, 그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나는 나중에야 겨우 짐작할 뿐이다. 그녀는 단지 한 번만 본 게 아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우리 가족 사진과 같은 계정에, 같은 앨범에 저장되는 그 장면들을 몇 번이고 되돌려봤다고 했다. 켜진 맥북 화면 앞에서 그녀는 혼자서 아주 긴 한밤을 보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나를 한 번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다. 카카오톡으로 뭐 하고 있어? 라고 묻지도 않았고 내가 다녀온 여행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돌아와서 맡은 척하는 내 말들을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여행에서 돌아와 호들갑을 떠며 말했다. 친구놈들 때문에 술만 마셨다니까. 돌아와서 더 쉬고 싶어. 그래? 지수는 조용히 웃었다. 힘들었겠다. 그 미소는 내가 여태 봐온 것과 조금 달랐다. 그걸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 지수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별표 지수가 처음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날은 내가 태국에서 풀장에 누워 사진을 찍던 바로 그 주였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교대역에서 내려 서울 가정법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 점심시간이 지나고 애매하게 한산한 오후였다. 법원 근처 빌딩에는 가사 전문 법률사무소 같은 간판들이 층층이 붙어 있었다. 지수는 그 중에서도 인터넷 후기를 수십 개 읽어보고 골라놓은 한 곳으로 들어갔다. 밝지 않은 복도, 약간 오래된 소파, 플라스틱 화분. 사무실 문을 열자 종업원이 어서오세요 대신 상담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곳.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다. 짧게 자른 머리, 안경, 선명한 눈빛. 커피잔 옆에는 법무법인 빈원 가사팀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다. 남편분 외도 맞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아이클라우드에서 출력해온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몸을 맞대고 누워있는 사진, 호텔 거울에 비친 둘의 영상 캡처본, 예약 내역과 카드 내역. 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표정에는 딱히 놀란 기색은 없었다. 이런 일은 그녀에게 일상이었을 것이다. 증거는 충분하네요. 그녀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톤으로 말했다.
이 정도면 부정행위 입증은 아주 수월하겠어요. 호텔 결제도 공동자금에서 나갔네요. 네,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좋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했다. 그럼 자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남편분이 마누라 몰래 부정행위에 공동자금을 사용한 건 명백한 재산 형성, 유지 위협 행위로 보이거든요. 지수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남편과 낯선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럼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집이랑 대출이랑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집은 공동명의시고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둘 다 이름 올라가 있어요. 대출도요? 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외도한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증거가 확실하니 소송으로 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문제는 시간과 감정 소모라는 것. 저기,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요. 길게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 최소한으로 맞부딪히면서요. 변호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남편분이 외도를 계속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 해외여행도 친구들하고 간다고 했는데. 지수는 말끝을 흘리며 작은 웃음을 흘렸다. 사진 보니까 혼자는 아니더라고요. 어디로 갔는데요? 푸켓이요. 동기들이랑 갔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책상 위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기회요? 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분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예니까 모든 계약, 계좌, 서류에 둘 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남편분이 이미 자금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정재산보호명목으로 긴급조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더 이상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대신 피해자인 쪽에서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서류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처럼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분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계좌를 분리하고 집을 처분하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까지 한 번에 가져가는 거죠. 지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동안 자기가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결혼을 끝낸다는 상상. 너무 극단적이라고, 너무 드라마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 서로 마주 앉아서 잘 얘기하고 헤어지면 제일 좋죠. 변호사가 현실적인 어조로 말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특히 남편분처럼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오히려 잠수 타거나 폭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지수가 알고 있는 남편의 모습과 이상하게 겹쳐졌다. 무언가 걸리면 딱 잘라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라고 넘기던 태도. 본인이 기분 나쁘면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던 그 버릇. 서로 싸우는 게 싫다고 말하며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던 그 대화법. 그런 사람이 외도와 재산 문제까지 걸려버렸을 때 과연 이성적으로 나올까? 제가 선택하셔야 하는 건 하나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이 사람과 계속 감정 싸움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몇 년을 더 보내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단칼에 구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 사람을 지워버릴 건지. 지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리보다 먼저 대답한 건 몸이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정리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아무런 감탄사도 붙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서류철을 꺼내더니 말했다. 좋아요. 그럼 남편분이 귀국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해보죠. 별표. 그 뒤로 지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너무도 자연스럽게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건 종이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집 등기부 등본, 대출 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집 서랍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이들 위에 서로의 이름을 나란히 올려왔던가.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모으면서 지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마치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나씩 박스에서 꺼내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승용차 대출 서류를 꺼낼 때는 그 차를 처음 뽑으러 갔던 날 남편이 신나서 사진을 찍던 얼굴이 떠올랐고,
신혼 때 찍은 웨딩사진 복사본을 버리면서는 그때의 환한 웃음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스스로도 놀랐다고. 하지만 그 모든 장면들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에게는 필요 없는 부속품들이었다. 지수는 필요한 것들만 추려 투명 파일에 정리했다. 그 다음은 물건이었다. 처음부터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는 않았다. 그랬다간 내가 눈치채기 딱 좋았을 테니까. 대신 정리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집을 비워나갔다. 입지 않는 옷, 안 읽는 책, 쓰지 않는 식기.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는 우리 집 사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케아 책장 팝니다. 사용감 있어요. 커피 테이블 세트 일괄 처분. 거의 새거인 공기청정기 싸게 드려요. 나는 그걸 전혀 모른 채 회식 자리에서 휴대폰만 뒤적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니 서재 한쪽이 이상하게 휑해 보였던 적이 있다. 여기 책 어디 갔어? 내가 물었을 때 지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공간이 너무 답답해서 안 읽는 건 정리했어. 도서관도 가져다 주고 일부는 중고로 팔고. 아, 그렇구나. 나는 딱 거기까지 궁금해했다. 서랍까지 열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집이 조금씩 비어가는데 나는 그 사실을 정리라는 한 단어로 덮어버렸다. 냉장고도 옷장도 침실도 조금씩 비어갔다. 지수의 옷들은 어느새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스킨 로션 병들은 하나 둘 사라졌고 화장품 파우치도 보이지 않게 됐다. 대신 자주 들고 다니던 백팩 속에는 여권 케이스와 서류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부동산은 변호사가 추천해준 곳이었다. 동네에서 가까운 곳이었지만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중개사는 아니었다. 일부러 그랬다. 내가 알만한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은 금매 전문이라는 문구를 앞에 내걸고 있었다. 사정이 좀 있으신 거죠? 중개 여제가 물었다. 빨리 정리하셔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빨리요. 전세 끼고 파는 것보다는 현재 세입자 없으니까 실거주 찾는 사람들 위주로 보시면 급락 나갈 거예요. 이쪽 신도시 요즘 인기 많아서요. 특히 신혼부부들이 좋아하죠. 마당 있는 집 찾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이러니했다. 우리가 한때 그 신혼부부였다는 사실이. 매물은 공개로 올리지 않고 중개소 내부 네트워크로만 돌렸다. 인터넷에 주소가 노출되면 혹시라도 내가 우연이라도 보게 될까봐. 중개 여자는 그 정도 부탁쯤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줬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거래가 얼마나 빨리 성사되느냐였으니까.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집을 보러 온 손님들은 하나같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다. 서울 한가운데 20평대를 전세로 사느니 조금 더 나와서 이렇게 마당 있는 집을 사겠다는 젊은 부부들이었다. 내가 한때 했던 선택을 다른 누군가가 반복하고 있었다. 이틀 만에 4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다른 것보다 제법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입주 가능일이 2달 뒤였다. 또 하나는 대출 승인이 변수가 될 수 있었다. 나머지 둘은 현금 일시불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지수는 가장 빨리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중 한 부부를 골랐다. 그때쯤이면 나는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수영 복장에 슬리퍼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술잔 사진과 바다 사진이 올라왔다. 수진과 나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 사진들 사이사이에 서로만 아는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남자들끼리만 가더니 왜 사진에는 여자 다리가 있죠? 같은 농담이 올라와도 나는 웃으면서 둘러댈 자신이 있었다. 그냥 리조트에 있던 사람들인데 뭐 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는 동안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과 등기소를 오갔다. 법무사는 등기 이전 준비를 시작했고 변호사는 법원에 긴급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넣었다. 남편이 외도와 함께 공동자금을 유용한 정황, 그로 인해 가정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소명, 사진과 카드 내역과 통장 기록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첨부되었다. 판사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남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아내가 일정 범위 내에서 공동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는 허가였다. 그것은 종이 한 장으로 사람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힘을 가진 문서였다. 별표. 내가 여행에서 보낸 마지막 사흘 동안 지수는 집을 거의 텅 비워버렸다. 소파와 식탁, 침대와 옷장, TV와 사운드바. 늦은 밤 트럭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들어와 우리 집 앞에 섰다. 손재주 좋아 보이는 기사들이 재빠르게 가구들을 분해해 실어나갔다. 이삿짐 센터가 아니라 중고 매입업체였다. 사정이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해서. 지수가 말하자 기사는 요즘 그런 집 많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싹 비워내자 집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커튼도 떼어냈다. 남은 건 최소한의 옷과 서류와 비행기표가 들어있는 여권뿐이었다.
마지막 밤, 지수는 완전히 비어버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결혼 전 우리가 처음 이 집을 봤을 때도 이랬다. 텅 빈 공간, 허공에 울리는 발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잠깐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다. 이제 이 집은 그녀에게서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저 정리된 곳일 뿐이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안을 돌았다. 욕실, 방, 주방, 다용도실, 작은 방. 벽지에 남은 작은 못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남편이 예전에 술에 취해 벽에 박아버린 자국에 잠깐 눈을 멈췄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침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내 배신을 처음 확인했던 그 밤, 맥북 화면을 붙잡고 서서 내가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던 그 자리가 눈앞에 겹쳐졌다. 그때의 숨막힘,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 소리가 다 멀어지는 경험. 이제는 그 모든 게 멀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수고했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한마디를 남기고 지수는 침실을 나왔다. 그 다음날 아침 그녀는 작은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을 나섰다. 그날이 내가 공항에서 남자들끼리 떠난다고 떠들며 수진과 함께 출국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아침 일찍 카카오 택시를 부른 뒤 지수는 현관 앞에 잠깐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문고리를 한번 쥐었다가 놓고 신발장 위에 올려둔 계약서 복사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은 이미 잔금까지 치러진 상태였다. 대출은 상환되었고 통장은 분리되었고 이혼 소송은 접수되었으며 변호사는 서류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 지수는 신발을 신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집 앞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가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동네 풍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김밥 천국, 편의점, 초등학교 앞 분식점, 동네 미용실. 어제까지 그 모든 데가 우리 동네였고 우리 집 근처였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 차는 빠르게 달렸다. 카카오톡에는 변호사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오전 중으로 계좌 정리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착하시면 연락주세요. 나머지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지수는 네 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그 숨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무언가 오래된 돌덩이가 내려앉아 있던 자리가 서서히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공항은 익숙했다. 몇 년 전 둘이서 일본으로 짧은 여행을 갔을 때도 우리는 이곳에서 비슷한 풍경을 봤다. 체크인 카운터, 면세점,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들. 그때는 남편과 나란히 서서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었는데 오늘은 혼자였다.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덜 외로웠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을 때 지수는 잠깐 망설였다. 이게 진짜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돌아갈 수 있는 뒷길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집을 팔았고 계좌를 정리했고 이혼 서류를 넣었고 연락처를 모두 정리했다. 돌아갈 곳이 없는데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행기의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들이 일어나 줄을 섰다. 지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일어섰다. 줄 끝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창밖 활주로에는 마침 내가 타고 떠났을지도 모를 항공사의 비행기가 서 있었다. 광고에서 많이 보던 로고가 꼬리 날개에 큼직하게 그려진 비행기. 잠깐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것도 곧 가라앉았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스튜어디스가 입구에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지수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좁은 통로를 따라 자기 좌석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 이 비행기는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누군가는 이 선택을 보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집까지 팔고 나라까지 떠나는 건 지나치다고. 차라리 이혼만 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그냥 새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누군가들은 모른다. 어떤 배신은 그 정도 거리로는 안 잘린다는 걸. 새 도시, 새 동네, 새 집에 들어가도 같은 나라에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산다면 언젠가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언제든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감각. 그게 얼마나 숨을 막히게 만드는지. 지수는 내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이름이 뜬 발신자 표시를, 내가 보낸 장문의 카톡을, 내가 남긴 부재중 전화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느슨한 어느 동남아 소도시를 선택한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깨끗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사기니 뭐니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뿌리째 뽑아내는 것만이 진짜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다. 창밖 풍경이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땅이 멀어졌다. 지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서울의 집은 완전히 과거가 되었다. 별표. 내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해 내려오고 있을 때 지수의 비행기는 그 반대 방향의 하늘 어디쯤을 날고 있었다.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난 그저 남자들끼리 보내는 마지막 자유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고 수진이 옆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인천공항 도착 안내방송이 흐르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서해를 내려다봤다. 회색빛 바다, 군데군데 떠있는 배들, 늘 보던 풍경. 그 아래 어딘가에는 내가 산 집이 있고 내가 사는 동네가 있고 내 아내가 있을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지수가 이미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났다는 사실을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집도 결혼도 아내도 내 것이었다고. 그래서 현관 앞에서 열쇠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도 나는 정말로 그게 단순한 실수라고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이후는 선택이다. 내가 남의 손을 잡았던 선택들, 아내가 나를 버리기로 했던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 결국 문을 잠가버렸다. 내가 다시는 열 수 없는 문을. 그리고 그 문이 닫히던 바로 그 시간, 지수는 한낮의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낯선 공항에 내리고 있었다. 따뜻한 공기, 동남아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향신료 섞인 냄새, 현지 언어로 떠드는 택시 기사들. 그 나라의 입국심사대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새로 만든 영문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입국 도장을 받았다. 그 도장은 단순히 외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허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너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가증이었다. 한국 땅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남편이 언젠가 돌아와 현관 앞에서 열쇠를 돌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고 낯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부동산 중개사가 나타나 "아, 전 남편분이시죠?" 라고 말하는 순간을. 그 상상이 잔인하다고 스스로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공평하다고 느꼈다. 자기 삶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 지켜줄 의무 같은 건 아무에게도 없으니까. 지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에는 이국적인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차들이 보였다. 공항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손바닥만한 창으로 낯선 도시를 한 장의 사진처럼 바라보았다. 버스 안에서는 한국어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간혹 "야, 여기 내려야 되는 거 아냐?" 같은 목소리가 들릴 때면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버스가 도시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익숙한 언어도 차츰 멀어졌다. 그날 저녁 지수는 에어비앤비로 미리 예약해둔 작은 원룸에 도착했다. 한 달짜리 단기 숙소였다. 그 사이 장기 거주할 집을 구할 생각이었다. 방 안은 소박했다. 작은 침대 하나, 간이 책상, 벽걸이 선풍기, 샤워부스. 창문 밖으로는 저층 건물들 지붕과 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바다가 보였다. 짐을 내려놓고 문을 잠근 뒤 지수는 한동안 말없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장소.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직장도, 친구들도 아무도 현재 위치를 모르는 곳. 그제야 진짜로 숨이 쉬어졌다. 지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타일 바닥을 밟았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더운 나라였지만 방 안 공기는 선풍기 바람 덕분에 적당히 선선했다. 그녀는 작은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모기와 매미가 뒤섞인 듯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길 건너편 포장마차에서 누군가 웃으며 떠들고 오토바이 몇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새로웠다. 하지만 그 낯섦이 무섭지 않았다. 무서운 건 오히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그 집 근처를, 그 회사 근처를, 그 지하철 노선을 타는 삶이었다. 그 밤 지수는 처음으로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하나 둘 지우기 시작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대신 비상용 번호로 변호사의 번호와
해외에서 연락해야 할 몇 군데 번호들만 남겨두었다. 한국은행 앱에서 보내온 마지막 알림을 확인했다. 계좌 이체 완료, 대출 상환 완료, 잔액 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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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 돈은 대출 빚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그녀의 몫이었다. 이제 그 돈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그 모든 게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녀도 무서웠다. 외로웠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어떤 미래도 내 옆에서 나의 무심함과 배신을 견디며 사는 것보단 나을 거라는 사실. 지수는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이다. 서울 어딘가에서는 내가 그 순간 비행기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꽂고 돌려보고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고 낯선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는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문 앞에 서 있었다. 하나는 완전히 닫힌 문, 하나는 이제 막 열린 문. 닫힌 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열린 문 앞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 내 인생은 그날부터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지수의 인생은 그날부터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한다. 누군가는 당신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누군가는 당신의 인생을 산산이 부숴서 다시 빛이 들어오게 만든다. 나는 전자였고 지수는 후자였다. 그녀는 결국 나를 떠나 자기 자신 쪽으로 걸어간 것뿐이다. 그리고 그걸 막을 권리는 나에게는 없었다. 그런데도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저 집 앞에서 열쇠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세상이 이상해졌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해진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는데도. 그 밤 비어있는 모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진짜 공허라는 걸 느꼈다. 그 공허의 시작은 이제 겨우 문 앞에서 열쇠가 돌아가지 않던 그 순간이었지만 그 씨앗은 훨씬 오래전 우리 결혼 생활의 침묵 속에 심어져 있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안다. 모텔 천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밋밋했다. 갈라진 자국 하나, 벌레 한 마리도 없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눈으로 그 천장을 노려보면서 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깨끗한 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럽게 끝나가고 있네.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었다. 카드사 알림, 배달앱 광고, 친구들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메시지. 내가 제일 보고 싶었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수. 나는 습관적으로 카카오톡 검색창에 지수라고 쳐보고 아무것도 뜨지 않는 걸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말을 4번이나 들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결과는 똑같았다. 고객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다. 스프링이 낡은 매트리스가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 얄밉게 결렸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때우고 나서야 나는 마침내 현실적인 질문을 떠올렸다. 내 돈은? 내 통장은? 이상하게도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나중에 떠올렸다. 집이 사라졌다는 충격에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거다. 모텔 로비에서 대충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했다. 날씨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김포 하늘은 새파랗고 동네 애들은 학교를 가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출근길 커피를 들고 뛰어가고 있었다. 다들 자기 삶을 사는 와중에 나만 땅이 꺼진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TV에서는 부동산 대책 뉴스가 흘러나왔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라는 앵커의 목소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던지. 드디어 내 번호가 떴다. 나는 통장을 들고 창구로 다가갔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잔액 좀 확인하려고요. 인터넷이 좀 이상해서. 화면 몇 번 두드리던 직원의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다. 그 표정을 나는 거짓말처럼 또렷하게 기억한다. 고객님 성함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시 불러주자 직원은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해둔 대사를 읽듯 말했다. 현재 이 계좌는 법원 결정에 의한 출금 제한 상태로 사용이 어려우십니다. 네? 내가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만요. 직원이 모니터를 조금 돌려 보여주었다.
잔액 표시칸에는 숫자가 아니라 낯선 문장이 떠 있었다. 법원 결정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채무정산 절차 진행 중. 법원? 재산 분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마음은 이미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지수였다. 지수가 변호사를 통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걸 진행한 거였다. 혹시 배우자분과 이혼 관련해서 소송 중이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쪽 관련해서 압류라 분할 조치가 들어온 것 같으신데. 나는 대답 대신 어설픈 웃음을 흘렸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직원은 말이 없었다. 이쯤 되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은행을 나와 길가 전봇대에 등을 기댔다. 출근길에 바쁘게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죄다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내 귀에는 아까 그 문장만 계속 맴돌았다. 법원 결정, 재산 분할.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카카오뱅크, 토스, 각종 은행 앱들을 열어봤다. 숫자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거래 제한이나 종료 계좌 같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몇몇 계좌는 잔액이 그대로였지만 거긴 내 개인 이름으로 된 거의 쓰지 않던 소액 통장들 뿐이었다. 그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다. 집만 잃은 게 아니었다. 내가 우리라고 부르던 모든 재산이 그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머리가 띵해진 채로 길을 걸어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결국 회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별표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여기만큼은 아직 그대로일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커피 향이 나는 1층 카페,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던 엘리베이터, 지겹도록 보던 복도와 칸막이들. 그래, 그래도 일은 해야지. 어떻게든 다시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다. 사무실 입구를 지나려고 할 때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팀장님. 인사팀 과장이었다. 어딘가 굳은 표정이었다. 잠깐 인사팀으로 좀 오시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갔다. 인사팀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과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해외 출장이라고 하셨죠? 네? 나는 순간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예전에 말했던 연차 쓰신 건 사흘입니다. 과장이 모니터를 돌렸다. 내 연차 기록이 떠 있었다. 근데 실제로 자리를 비우신 건 일주일이 넘죠. 그동안 팀 내에서 업무 공백이 꽤 컸어요. 그거 알고는 계셨어야죠. 그게 나는 입을 떼다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말을 삼켰다. 중간에 일정이 좀 늘어나면 보고를 하셨어야죠. 과장이 딱 잘라 말했다. 특히 팀장급이면 더더욱. 회사 일정이라는 게 팀장님 개인 일정에 맞춰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나도 변명거리 몇 개쯤은 준비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집과 통장이 날아간 상태에서 회사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머릿속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냥 짧게 말했다.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최근 들어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팀장님 관련해서 컴플레인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집중을 안 하신다. 자료 준비가 허술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저희도 그냥 넘기려 했는데 이번에 무단 연장까지 겹치니까 더 이상은 묵과하기가 어렵네요. 나는 격쪽을 바라봤다. 액자 속 회사 로고가 묘하게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요. 과장이 말을 이었다. 징계위원회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무급정직 1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본인도 좀 정리하실 시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정직, 나는 되뇌었다. 1달 동안 수입이 없다는 말이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시 이의 제기하고 싶으시면 절차는 안내해드릴 수 있는데요. 과장이 형식적으로 덧붙였다. 다만 팀장님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솔직히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입 밖으로 나온 내 말에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놀랐다. 어쩌면 이쯤 되면 더 변명할 힘도 없어진 건지도 몰랐다. 인사팀에서 나오며 나는 사무실 안을 슬쩍 들여다봤다. 예전처럼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들이 팀장님 하며 장난스럽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들 모니터만 보고 있거나 일부러 나와 눈을 안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다. 단톡방에는 내가 없는 사이 이미 농담 몇 줄이 오갔다. 야, 팀장님 아직도 푸켓일 듯, 크크, 뭐 거기서 살겠지 뭐. 역시 인생은 타이밍. 평소라면 같이 웃고 넘겼을 대화를 나는 이제 웃을 수가 없었다. 사무실을 떠나며 나는 이상한 확신을 가졌다. 1달짜리 정직이 아니라 사실상 내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전조라는 걸. 집, 통장, 회사.
하나씩 깨져나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겹쳐 들렸다. 별표 다음으로 떠오른 사람은 수진이었다. 웃기게도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가장 먼저 붙들고 싶었던 건 함께 바람을 피우던 상대였다. 가족도 친구도 회사 동료도 아닌 호텔 앞 수영장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적어도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가 생겼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야. 답장이 없었다. 한국 도착했어. 잠깐 볼 수 있을까? 파란 일표시만 한참 동안 반짝였다. 10분쯤 지났을까? 겨우 답장이 왔다. 지금은 좀. 말줄임표가 괜히 신경을 긁었다. 나 집이 없어졌어. 보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괴상한 문장을 썼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집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어. 지수가 집 팔고 사라졌어. 통장도 막혀있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하는 표시가 한동안 깜빡였다 꺼졌다. 진짜야? 그럼 이혼한 거네? 나는 한참 동안 답장을 못했다. 이혼. 실제로 법원 서류상으로는 아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입으로 그 단어를 쓰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아마도 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답장이 꽤 오래 걸렸다. 그동안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걸 느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카페 한편에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웠다. 결국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우리 그만하자. 나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말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두뇌 회전이 느려져 있었다. 갑자기 왜? 잠시 후 그녀가 답했다. 미안. 나 이런 거 감당할 자신 없어. 집이 날아가고 이혼이고 나 그런 거 엮이고 싶지 않아.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이 정도 상황이면 나까지 끌려 들어가고 싶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가 확실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원래 이런 관계였다. 처음부터 함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기대할 관계는 아니었다. 각자 자기 인생 따로 살다가 잠깐씩 엇갈린 곳에서 만난 사람.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뒤로도 미안이라는 말을 몇 번 더 보냈지만 곧 대화창 상단에는 차단된 사용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적어도 솔직해서 다행이었다. 그래, 이런 관계에서 정직한 건 결국 자기 방어밖에 없다. 별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김포에서 다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요.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있는 각종 광고지가 예전 그대로인 게 이상하게 서글펐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엄마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그냥 잠깐 들렀어. 거실 TV에서는 주말 예능 재방송이 흘러나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 말고 내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다. 너 왜 이렇게 말랐냐? 그가 투박하게 말했다. 일이 그렇게 힘드냐? 예전 같았으면 나는 요즘 누가 야근 안 하냐고 농담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 나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 조용히 말했다. 나 이혼할 것 같아. 엄마가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뭐라고? 지수가 집을 팔았어. 나 몰래, 변호사랑 같이. 통장도 다 막혀있고 이혼 서류도 이미 들어간 것 같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내 말을 엄마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지수가 왜 그런 걸? 너 대체 뭘 한 거야? 딱 그 질문이 가장 아팠다. 엄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바람을 좀 피웠어. 엄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넌 지금 그걸 그렇게 말이 쉬워? 바람을 좀 피웠다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안 그러려고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너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지수 같은 애 놓치지 말라고 했지. 그 애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시끄럽다. 애도 다 컸는데 지금 잔소리해서 뭐하냐. 잔소리라도 해야지. 엄마가 돌아섰다. 집 팔고 도망갔다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에는 솔직히 나도 동의했다. 맞아요. 나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말했다. 근데 집을 팔고 통장을 다 가져가고 연락도 끊고 해외로 도망가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건 또 지수 얘기도 들어봐야지.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판단해? 내 편도 아니고 지수 편도 아니네. 내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냥 둘이 알아서 해라. 어차피 우리 나이에는 애들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봐야 욕만 먹어. 다만 그가 내 쪽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가 먼저 잘못했으면 그 결과도 네 몫이다. 남 탓하지 마라.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날 부모님 집 안방에 조그만 이불을 깔고 누웠다. 어릴 때처럼 방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지수도 너무했어. 집을 통째로 팔아? 지수가 그런 애냐? 거기까지 하게 만든 건 결국 누군데? 멀리서 들리는 그 대화는 마치 판결문처럼 느껴졌다. 결국 모든 질문의 끝에는 같은 답이 있었다. 대체 누가 이 꼴을 만들었냐? 나였다. 별표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다. 하루하루는 질질 끌리는 것처럼 느려 터졌는데 달력은 어느새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결국 정직이 해고로 바뀌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에는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지만 나는 그 문장의 진짜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기획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회의 때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2번 어긴 팀장, 그런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갈 여유가 이 회사에는 없었다. 퇴직금 몇 달치가 통장에 들어왔다가 대출 카드값과 밀린 공과금, 모텔비와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메우느라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집이 없으니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전세는커녕 보증금 큰 원룸도 부담스러웠다. 결국 내가 선택한 건 역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이었다. 복도는 좁고 벽은 얇았다. 문틈으로 국물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방에는 작은 책상과 싱글 매트리스 뿐이었다. 창문이라고 있는 건 옆 건물 벽만 보이는 가짜 창문 하나. 그래도 월세가 싸다는 건 장점이었다. 고시원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잠깐 웃음이 나왔다. 이게 내 인생의 세트장이네. 집도 직장도 아내도 애인도 없는 남자. 그 남자가 살기에 이 좁은 방은 차고도 넘쳤다. 별표. 그동안 지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녀 생각을 일부러 밀어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만으로도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오늘 먹을 밥값, 다음 달 월세, 취직할 곳, 밀린 카드값.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녀가 떠올랐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SNS도 싹 지워버렸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작은 곳이다. 언젠가 정말 우연히 인터넷 어딘가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어느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외 생활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었다. 심심풀이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익숙한 닉네임이 눈에 들어왔다. 다낭에서 새로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글쓴이 닉네임은 낯설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너무 익숙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 푸른 바다와 노란 노을, 발밑에 놓인 샌들, 카페 테이블 위 노트북, 그리고 화면 구석에 반사된 실루엣, 지수였다. 나는 그 게시글을 숨도 쉬지 않은 채 끝까지 읽었다. 그녀는 그래서 자기 과거에 대해 자세히 쓰지 않았다. 한국에서 편집자로 일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번아웃이 와서 홀로 베트남으로 왔다고만 적혀 있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도 남편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아내나 딸이나 며느리로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저라는 이름으로만 부르죠. 그게 좋아요. 그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다. 아내, 며느리, 딸. 그녀를 그런 역할로만 보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나였다. 댓글에는 비슷한 처지의 한국인들이 응원의 말을 남기고 있었다. 용기 대단하세요. 저도 한국 떠나서 사니까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다낭 너무 좋죠. 한 달 살기 갔다가 눌러 앉았어요. 흐흐. 그 글을 여러 번 읽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다. 지수는 정말로 잘 살고 있었다. 나 없이. 고시원 방의 싸구려 형광등 아래 앉아 나는 휴대폰 화면 속 그 노란빛 사진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질투와 후회와 안도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망쳐놓은 인생이 다른 곳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한편으론 너무 늦게 깨달은 사실들이 나를 짓눌렀다.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그걸 보지 않으려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별표함원은 나도 변호사를 찾아갔다.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는 아직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분노가 잔뜩 남아있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집을 팔고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얘기라도 하고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억울함이 끌어올랐다. 서울 시내의 한 가사 전문 로펌.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 변호사가 내 말을 조용히 듣더니 준비된 설명을 꺼냈다. 배우자분이 외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 메시지 기록. 여기 기록된 걸로 봐서는 재산 분할 비율에서 고객님께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집을 통째로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 갚느라 고생한 건 나도 똑같은데. 고객님도 기여하셨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완전히 한 푼도 안 가져가게 한 게 아니라 일부 현금과 퇴직금은 고객님 명의로 남겨둔 걸로 보입니다. 일부요? 이게 일부라고요? 나는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데?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소송을 다시 걸어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된 재산 분할이고 고객님 쪽의 유책 사유가 너무 분명해요. 그래도 그렇지, 집을 통째로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 갚느라 고생한 건 나도 똑같은데. 고객님도 기여하셨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완전히 한 푼도 안 가져가게 한 게 아니라 일부 현금과 퇴직금은 고객님 명의로 남겨둔 걸로 보입니다. 일부요? 이게 일부라고요? 나는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데?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소송을 다시 걸어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된 재산이고 고객님 쪽의 유책 사유가 너무 분명해요. 오히려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가 위자료까지 더 물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혼당한 채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판결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데 에너지를 쓰시든지, 아니면 감정 풀려고 소송을 더 이어가다가 시간과 돈과 체력을 더 쓰시든지. 그 두 가지를 들었을 때 나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감정을 풀자고 덤벼들기에는 이미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더 잃을 것도 없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내 삶은 꽤 길었다. 알겠어요.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할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한때는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하던 얼굴이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광고주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 얼굴로 꽤 잘 버텼다. 지금 거울 속의 나는 그냥 지쳐 보이는 중년 남사에 불과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지수가 날 떠난 건 당연한 거였구나. 별표 고시원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다. 나무 몇 그루와 벤치 두엇, 철봉과 오래된 운동기구가 전부인 곳. 나는 일이 없을 때면 일부러 그곳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사람들만 지켜보면서. 가끔은 유모차를 미는 부부가 지나갔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없이 각자 휴대폰만 보며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얼굴 사이사이에 예전의 우리 모습이 겹쳐 보였다. 결혼 초 신도시 마트에서 장을 보던 날, 비 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같이 먹던 날, 명절에